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글쎄요. 오늘 처음인데, 아까 이제 부모도 뭐 배워야 한다라는 그 동영상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제 부모님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이고, 엄마이고. 그래서 보면은, 아무도 아마도 부모 자격증을 따고 부모가 된 사람은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그제서야 부모가 무엇인지를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실수도 하면서 때로는 또 우리 자신의 부모님들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성숙한 또는 때로는 힘든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웠던 날씨도 이제 지나고 이제 해도 길어지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 성장 레시피에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존경합니다. 어, 오늘 이 프로그램의 이제 시작인데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임상심리 전공을 했고요.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한국에 있을 때도 잠깐 근무를 했었고,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들 상담하는 학생 상담센터에 근무를 했었고, 토론토에 얼마 전까지 청소년 상담 그 기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김민철 선생님께서 저를 구글링해서 찾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워낙 그 세상이 빨리 바뀌고 발전하고 굉장히 업데이트가 빠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업데이트 되는 것들, 달라지는 것들을 더 빨리 접하고 더 빨리 적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진행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 또 소그룹, 소그룹 토의를 하는 거 이런 게 참 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끔 그런 업무상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들은 참 이렇게 일상화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학교가 됐고 다시 오픈하고 그러면서도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게 하나의 옵션으로 계속 되어 있었고 어떨 때는 그것이 유일한 배움의 방법, 수단이었고 그런 것을 일상화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밀레니엄 세대, 뭐 MZ 세대 이렇게 뭐 알파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그런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그 빠른 테크놀로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줌 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한계는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대면으로 하던 그런 질문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과는 좀 차이는 있지만 하여간 요 한도 내에서 또 이제 뭐 장점도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것들 목차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인간 청소년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청소년인 그런 부모님들이 모였는데 청소년 기를 지내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떨 때는 외계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 한 그 기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인간 행동의
제너럴한 인간 행동의 동기 및 본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단과 또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동기와 본성을 바탕에 두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행동의 동기 및 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특성을 여러 가지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변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심리적인 특성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 대인관계적인 특성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대 차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세대 간의 차이는 어떤 것들,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 정신건강 문제 사례 제안 요거는 후반부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간에라도 메시지를 주시든지 표시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도 우시장이겠죠? 그러니까 소를 뭐 거래하는 그런 우시장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소는 아마도 뭐 아주 큰 소가 아니라 이제 그냥 새로운 주인이 이 소를 사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잡아 당기 이제 가자 가자 하고 당기는데 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왼쪽의 그림은 이제 차가 이제 눈에 빠져서 이제 막 미는데, 잘 가려나 안 가려나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이 소 같은 경우에는 소는, 지금 가고 싶은 동기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고 아마도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동기부여도 안 된 것 같고 저쪽을 갈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무슨 관계가 있는 새로운 관계고 이제 땡기는 사람이 새로운 주인이라고 본다면 이 소는 낯선 사람이고 낯선 곳으로 지금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인데 만약에 이때 어, 익숙한 누군가가 앞에 있다면 만약에 어미소가 앞에 있다면 이 소는 이렇게 뭐 발걸음을 뒤로 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앞에 뭔가 관심 있는 거, 물이나 먹이가 있다면 또 자발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앞으로 갈 동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제 연료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거나 타이어가 플랫됐다 그러면 이 차는 아무리 밀어도 앞에서 아무리 가려고 이렇게 뭐 중립을 놓고 해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행동의 동기는 대체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행동에는 동기가 있어요. 내가 결정한 거는 내가 한다. 이거는 아이든 어른이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남이 해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한 행동 동기는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뭔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내가 그걸 해야지 하는 동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관계를 맺는 것,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쪽으로 행동 동기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애는 아무하고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관계를 맺는 동기는 있으나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나름 뭔가 해봤지만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 맺기 자체를 내가 포기하고 싶어 이런 뜻이지 그 마음속에 있는 관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그 자체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 심리학에서는 처음에 심리학이 이제 철학으로 시작해서 심리학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매슬로의 욕구 위계 단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첫 번째 여기 이제 매슬로우가 처음에는 이제 5단계로 욕구 단계 위계서를 정립을 했는데 첫 번째 있는 이 결핍 욕구, 맨 밑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 사회적인 욕구, 자존에 대한 욕구. 이것은 결핍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결핍을 피하기 위한 행동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거고, 목마르면 우리가 물을 찾는 거고, 그리고 안전이 당했을 때 안전하게 피하고 싶은 거, 그것은 기본 욕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딘가에 소속돼서 내가 누군가와 뭔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그것이 없으면 어, 사람에게서 가장 정신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이 뭐냐면은 아이솔레이션이에요. 고립.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 혼자 되어 있는 이거는 굉장한 스트레스 요인이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욕구가 이제 사회적인 욕구, 소속의 욕구라고 어딘가에 소속돼서 가족의 일환으로 그다음 친구들의 그룹에 또 어딘가의 그룹에 소속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가 타고나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것을 이제 결핍 욕구라 하고 이 위에 있는 5가지 욕구는 어, 처음에 개발됐을 때 그냥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개발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성장 욕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없는 거, 싫은 거,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 사람한테 있는 기본적인 욕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세부적으로 나눠졌을 때 뭔가를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와 뭔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심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구, 그 다음에 내 능력, 내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 다음에 제일 상위의 욕구가 뭔가 연결되는, 이거는 밑에 소속감이랑은 좀 다른,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고, 또 자연과 연결되고 하는 그런, 뭐랄까, 자기 초월의 욕구를 우리가 타고나는데, 이런 자기 실현하는 자기 실현을 한 사람을 메슬로는 어떻게 했냐 하면 fully functioning 한 person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장을 향한 욕구들이 충분히 충족되고 발현됐을 때 그것을 이제 fully functioning 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 어떻게 fully functioning 한 person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나,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지능을 이제 적어 놨는데, 지능 검사를 하면, 지능은, 평균이 모든, 어, 사람의 지능의 평균은 100이라고 봐요. 평균은 100이다. 100이라고 보는데 그냥 딱 100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9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지능 검사를 했을 때 지능 수치는 100으로 나왔지만 내가 fully function 할 때 내 지능에 발현되는 내 지능은 109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109까지. 근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내가 뭔가 이 부족한 거, 결핍된 것이 너무 많아서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9만 건 빠진 91의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펑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결핍을 결핍의 욕구를 충분히 내가 어, 실, 실현을 하고 채워지고 결핍이 없이 채워지고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잠재력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인간 본성 속에 자기 실현의 결핍을 내가 채워야지 이런 욕구가 아니라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외에 인간 깊은 내면에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메슬로우의 표현이고 로저스의 표현은 성장 경향성을 타고난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싶은 그런 경향성을 타고나는 거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어, 그 행복 추구 경향성. 우리는 마음으로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경향성.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몸이 막 추우면 열을 막 내서라도 이 막 바들바들 떨어서 열을 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심리적 항상성, 그게 이제 체온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심리적 항상성은 행복 추구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우울하면, 내가 뭔가 기분이 툭 처지면은, 내가 왜 기분이 처질까 하고 막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리뷰를 해봐서,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고,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 추구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아까 메슬로의 최상위의 그 욕구 위계에 있는 게 자기 초월의 욕구인데 성경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뭔가 있을 것 같은 마음, 종교가 있든 없든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또한 우리 본성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살펴본 이유는 이 인간 본성적으로 타고난 성장하려는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실현하려는 욕구, 이런 욕구들이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필요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고 풀리 펑셔닝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욕구들이 좌절되고 실패되고 할 때는 어딘가에서 내적 갈등, 내가 내적 갈등을 겪는다든지 또는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정신건강 같은 그런 문제들, 또는 심해지면은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그게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이런 성장하려는 경향성이 좌절됐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걸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보기에는 막 화만 내고, 또는 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경우에도 이런 인간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가 좌절돼서 그런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본다면 좀 더 다른 그런 대처가 있을 수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노래가 그 처음에 초입에서 아,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라는 그런 이제 노래를 같이 들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이로 태어나서 나한테 오기까지의 그 경쟁률이 한 3억 대 1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취직하는 거 어려웠고 해도 뭐 몇백 대 일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 굉장히 어려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명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에게 선물로 오기까지 한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 땐 참 이뻤는데 크면서 막 미워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얘가 참 그런 경쟁률을 뚫고 나한테 온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사실이니까 한 번씩 그렇게 리마인드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세계 인구가 78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8억 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아이다 하는 거. 그런 생각하면은 참 너무너무 귀하고 한 명, 이 하나의 생명이 너무 귀한 존재인데, 근데 실제로 또 이 아이가, 말 잘 듣고, 또 이렇게 착하고 이러면은, 그 마음이 늘 우리가 유지가 되겠지만, 이 아이가 이제 슬슬 커서 안 돼, 싫어, 뭐, 안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아이의 존재를 새롭게 이렇게 보게 되죠. 어,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 청소년기의 이제 발달 특성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유스 또는 이제 adolescence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이 말은, 이 단어 자체는 라틴어로 이제 성장하다 또는 뭐 성숙에 이른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장하다, 성숙에 그동안 뭐 계속 성장해오고 성숙에 성장해 왔는데 왜 또 성장이고 왜 성숙이냐 하는데 질적으로 다른 그런 성장과 성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거의 그 부모님을 거의 세상의 전부로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하던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이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그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의존하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가 이 청소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보통 청소년기 하면은 13세에서 한 18살, 길게 보면 24살 이렇게 보는데, 캐나다에서는, 여기에서는 12세 이전까지는, 12세 이전까지는 심리 상담으로 치면은 12세 이전까지는 부모가 동의하고 부모가 이렇게 매니징 하면서 심리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12세가 되면은 부모하고 상관없이 상담을 할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나이가 어리기도 한데 부모한테 알리지 마라. 부모한테 내가 상담하는 걸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이제 상담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에요. 이때 보면 아동기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손을 잡아줘야 걸을 수 있는 그런 걸음걸이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부모의 손이 필요가 없이 혼자 걷고 뛰고 할 수가 있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기에 는 그 뭐라 그럴까 인지적 또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독립을 하는 시기, 부모로부터. 그래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닦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청소년 초기에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후기에 가면서, 뭔가, 어, 자아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 미래 직업은 뭘 가질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훨씬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이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태스크인데,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음, 한 개씩 따로 한번 볼까요? 신체적인 발달은 따로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빠른 경우에는 뭐 10살부터 시작해서 그 가슴이 커지고 10살, 11살, 12살 이렇게 되면서 초경을 시작을 하고, 그 이제 몸매도 바뀌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조금 늦는데 한 1, 2년 조금 늦게
이제 고환이 발달되고 이제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몸으로 바뀌는 거죠. 목소리도 굵어지고 이제 수염도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이 전체가 바뀌는데 몸이 바뀌는 거는 그냥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호르몬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제 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 신체가 발달하고 변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달라지고 하는 것들인데 특히 이 자신의 그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외모에 대한 자의식이 굉장히 민감해져서 자신의 뭐 신장이나 용모나 뭐 얼굴에 여드름 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친구들 타인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하면서 어 이제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 신체에 대한 자아 정체성, 자의식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는데 이때 10대에 의외로 그 섭식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보기에는 멀쩡히 그냥 정상적인데, 아, 내가 너무 살쪘어. 이러면서 막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드물지 않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 발달이 조숙한 경우, 이제 빨리 초경을 하고 빨리 가슴이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이렇게 뭔가 그것을 쉐어할 수 없는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느끼고 반면에 어른들의 주목을 받아서 오히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발달 상황 아니면 초경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면서 아이하고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변화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고 너가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라 그럴까 여자들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PMS 그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뭐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이 좀 잘 케어를 해주시고 그게 어떤 역할인지 왜 그런지 또 이제 좀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특히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그것을 들고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엄마가 미리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워낙 그 SNS 세대라,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다 이제 온라인으로 구글하고 검색하고, 뭐 유튜브 보고, 카페에 등록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알고리즘이 뜨기 때문에 또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정보를 또 갖게 되고, 또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기에 소속이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애들한테. 내가 이거 엄마가 바쁘고, 예를 들면 엄마도 바쁘고, 아니면 이 얘기를 엄마한테 어떻게 해, 아빠한테 어떻게 해, 해서 이제 혼자 이제 그렇게 이제 굴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건전하게 끝나면은, 괜찮은데, 음, 혹시 또 안 그런 경우들이 또 있고, 특히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굉장히 리얼하게 잘 시키잖아요. 여기서 시키는데 어, 그 시키는 성교육을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이제 시킨다는 거. 그래서 어떤 교육이 이제 이 아이한테 주어지는지를 자세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이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례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PMS가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뭐 이제 이제 친구하고 관계도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제 왕따도 좀 당하고 이러면서 어, 이제 성정체감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PMS를 겪는 자기 몸이 너무 싫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변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감들, 이런 부분을 부모님하고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이 여기다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이 이 특히 10대 초반에 이제 자녀들을 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이제 신체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는데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뭐 이상이라든지 아이디어,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미래에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뭘 하고 싶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믿고 있던 어떤 뭐 사실에 대한 의문, 부모님이 얘기하던 거 그런 것들 그게 진짜로 그래?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 그게 이제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얘가 하지 않던 얘기를 한다. 아니면 예전엔 아무쪼록 얘 하고 하던 것을 그걸 왜 내가 해야 돼요? 하고 이제 묻는다든지.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얘가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그냥 따라오던 그 자세에서 자기 나름의 뭔가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충분히 나한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시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 나가려고 하는 거, 열린 토론을 하는 거, 자녀들이랑, 10대 자녀들이랑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앞에서는 얘 해도 뒤에 가서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지 않고 궁금한 거는 충분히 같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해가 서로 다르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알고 이해를 하고 서로 같을 수 있으면 더 좋고 하는 그런 마음,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 대화를 하는 것. 이게 참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갓 온 경우 그 한국적인 그런 컬처를 아직도 몸에 입고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을 빨리 벗을수록 아이를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대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옛날 같으면 상상 속의 청중을 상상하면서 자기가 뭐 주인공인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실제 청중이 있어요. 실제 청중. 그래서, 이 MZ 세대이기 때문에, Z 세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할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청중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어, 재미있기도 하겠지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어, 한 달 전쯤에 한국에서 10대 그 여자아이가 우울증 그 카페에서 활동을 하던 여자아이가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리고 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제 뛰어내리자 했는데 그 남자는 사실 다른 마음으로 왔는데 이 여자
아이가 정말 진짜 내가 이 자살을 하겠다라는 그 너무 강한 그걸 보여서 남자는 도망을 갔고 이 여자아이가 빌딩에 올라가서 라이브 인스타그램을 켜고 거기서 한 2, 30분을 계속 그 라이브를 하면서 자기의 그 심정을 그 라이브로 막 보도를 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예전 같으면 뭐 상상 속의 청중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실제 청중이 있고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멀건 대낮에 강남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충격인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 어떤 돌발적인 행동들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내가 뭔가 독립성을 추구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게 때로는 반항으로 보일 수 있고 어른이 보기에는 반항으로 보일 수 있고 일탈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이 아이가 정말 독립하고 싶고 어른으로부터 독립해서 정말 뭔가 독립적인 개체로 뭔가 이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행위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뭔가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고 아이들을 보되 자신의 가치 세계를 이렇게 뭔가 빌딩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몸짓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을 틀린 말, 우리가 보기,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 아이의 시각으로 보면 맞는 소리야.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는 그 아이의 안경을 끼고 볼 때 우리가 이해가 가고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다면 그때서야 얘기를 할 때, 아, 이렇게 안경을 껴보니 그런데 하고 이렇게 아이랑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아이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10대가 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 강하고 또는 변화도 막 이랬다 저랬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할 수도 있고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호르몬의 홍수 속에 이 아이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도 많고 화도 잘 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아이들의 그 10대 아이들의 짜증과 화는 꼭 분노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르게 보면 우울한 것을 화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이 안 편하다 하는 표현을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뭐 문을 쾅 닫는다든지 아니면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는다든지 할 때 그때 그 행위에 대해서 야단을 치지 말고 그 행위에 대해서 야단을 치지 말고 그 행위 저변에 있는 이 아이의 심리 상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물어봐 주는 거, 물어봐 주는데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으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오늘 무슨 일이 기분이 어때?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너 마음을 한번 말해봐.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개방적인 질문을 하면서 때로는 또 질문이 애가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기다려주는 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거 그런 이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을 때 뭐 화를 내고 행동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 2차적인 성징의 발달로 또 성적인 충동들을 많이 경험을 하죠. 이때 어떻게 보면 뭐 문 닫아놓고 자유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문을 벌떡벌떡 여는 거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니까 차라리 티슈를 갖다 주고 문을 닫아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땐 항상 노크를 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거.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한 성인으로서 아직 익어가는 중이지만 성인으로서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성적 수치심과 이성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쉽게 좌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아하면서도 좋아하는 표현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거절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성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표현이에요. 그것을 예전 이제 어른들은 공부 다 하고 대학 가서 뭐 연애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발달적인 특성으로 보면 그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는 예 해놓고 뒤에 가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열어놓고 아 그래 너가 관심이 있어 한번 보자 어떤 애야 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유도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관계, 부모 자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열어놓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그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억압하고 또는 억압하거나 발산하거나 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집이 될 수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그것보다 더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때에 이제 정말 본질적으로 아이들은 나는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났지, 왜 살지, 뭐 이런 본질적인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이 이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그 메인 태스크로 지금 옮겨가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토당토 않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엄마, 아빠, 나 왜 낳았어? 이런 소리. 그거 말 들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데, 아, 왜, 그래, 그게 궁금하구나. 이렇게 대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처를 당연하게,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사인으로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고, 자아정체감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어른인 우리도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나는 내 인생의 가치는 이거고, 내 세계관은 이거야. 라고 클리어하게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또 개발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청소년, 우리 자녀들은 이때 이제 이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독특성은 뭐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지? 그래서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성격은 뭘까?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하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내가 함께 하는 그룹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정립하려고 탐색을 하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이렇게 가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를 살펴보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세분화시키면서 이제 발전해 갈 수 있는데 이때 뭐 직업적인 또 성역할적인 또 뭐 거기서 더 나가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다양한 면에서의 나의 그 정체성, 나의 원하는 거,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형성해 가는데, 이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자아 정체감 속에 이제 성 정체감도 있는 거예요. 성 정체감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미리미리 서로 이야기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대체로 SNS를 통해서 구글링하고 집에서는 내가 뭔가 지지받지 못할 것 같고 하면 그쪽 소사이어티, 그쪽 커뮤니티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기는 거죠. 자기 지지 기반을.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큰 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 나가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서로 이 부분에 성정체감 부분에 있어서 서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DSM이라 그래서 정신건강 편람 이제 정신건강 진단하는 큰 사전이 있는데 APA 미국 심리학회에서 이제 발간하는 건데 2013년도 버전에서부터는 성정체감 장애라는 그 장애 항목을 뺐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정체감은 그냥 자기가 어, 정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2021년에 그 법안이 통과됐는데 컨버전 테라피라고 해서 이전에는 성정체감 장애가 있으면 성정체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여자인데 몸으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여자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개인을 성정체감 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컨버전 테라피라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쭉 이제 그걸 어, 어세스를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회복되도록 돕는 거. 그것이 컨버전 테라피거든요. 근데 2021년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컨버전 테라피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컨버전 테라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부모님은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이제 아이가 그걸 알고 그걸 내가 고민이 돼도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서로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래야 뭔가 이 갭을 줄일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드물지 않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알고 봤더니 이런 상태라 내가 너무 좌절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드물지 않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안 하면 갭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쪽으로 충분히 개발하고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커밍아웃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미리 좀 감안을 하시고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될지 충분히 부모님이 상의하시고 또 아이와 열린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별 토의를 우리 아이의 고민거리, 관심이 무엇인지 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가 그것을 나하고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 이게 이제 질문인데 조별로 토의를 하시고 나서 다시 모일 때 조원들 중에 가능하면 조원들 중에 한 분께서 우리 조에선 이런 이제 토의를 했고 주 내용은 이거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좀 요약을 해주시면 한 30초, 1분 내로 이렇게 조별로
어,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약을 또 해주시니까, 또 아이가 네명이나 있는 가정이 두 가정이나 있어서 또 참 반갑기도, 요새는 참 그게 참 드물고 귀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그런데 또 여기 오셔서 또 배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열심 내지는 열린 마음 참, 담고 싶고 참, 반가운 말씀 감사합니다. 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대화를 잘 하고 싶고 하신 부분,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다른 그 강의에서 또 터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잘 지냈니 오늘? 잘 지냈니? 점심은 먹었어? 이 질문 굉장히 좋으세요.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제 아이한테 표현을 하신 건데, 그 질문 자체는, 어, yes or no의 대답이 나오는 질문이라, 예를 들면 점심은 어떻게 먹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떻게 how로 이제 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뭐 이거는 이랬고 저건 저랬고 이렇게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니까, 오늘 어땠어? 뭐 오늘 잘 지냈어? 이것도 좋은데 오늘 어땠어? 뭐 이렇게 친구는 누구랑 뭐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오픈해서 테이블을 딱 깔아주는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이제 요약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잠깐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여간 나눠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렇게 이제 소그룹 할 때마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좀 쉐어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강의를 이제 얼른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 보면, 대인관계적인 특성에서 이제 청소년기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넘어가 보면, 청소년기 한 10살부터 한 14살 요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단짝을 갖고 싶어 하는 좀 깊은 관계를, 뭐 어려운 얘기, 뭐 힘든 얘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원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이성 친구를 갖고 싶은 그런 욕구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대인관계적인 특성에서 여기서 보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왕따, 이렇게 서로 따돌리는 거, 이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요 시기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요새는 거의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따돌리고 또 뭐 욕을 막 보내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성 친구 뭐 이런 친구를 사귈 때 보면 아직 모르는 어, 건지. 그래서 섹스 관련된 뭐 그런 텍스트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오갈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 시기에 이제 정상적인 표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보든 간에 부모님이 열린 마음으로 놀래지 않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엄마한테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아빠한테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좀 그 세이프티를 느낄 수 있게 좀 이렇게 그런 기댈 수 있는, 뭐든지 가지고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야 라는 안정감을 좀 주실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아이들이 고민을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기에는 인생 전체 발달 단계 중에서 다른 사람이나 타인과 가장 그 친밀감을 갖고 싶고 대인관계를 갖고 싶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님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충분히 그런 관계를
시도하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혼자 꿍꿍 앓지 말고 이렇게 앓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부모님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 힘이 들었더라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정서적인 지지의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이제 혼자 파고들고 혼자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10대에서 이제 동조성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시기가 이때 13살에서 한 18, 19 요때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구 별것 아닌데도 친구를 따라하고 친구의 옷차림이나 뭐 말투 욕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큰 적이 없이 친구가 하기 때문에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동조성은 이제 캐나다에서 그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든지 압력에 의한 거라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마리화나를 피웠다, 뭐 피웠다고 했다, 어디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바로 그러면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어, 더 먼저 이렇게 더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요즘 이제 아이들하고 뭐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름 이제 그 세대 차이를 표현하려고 제가 그림을 고른 건데 세대 차이는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클 때도 우리가 윗세대를 볼 때 윗세대가 참 존경스럽고 참 멋있고라고 생각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고리타분하고 툭하면 가르치려고 들고 이렇게 권위만 내세우고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이제 위의 세대들을 볼 때 우리가 10대였을 때 우리 자신이 10대였을 때 그런 생각들을 심심찮게 우리가 했던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자칫하다가는 나한테 내가 어른들 이렇게 볼 때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를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줄여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경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발을 신어보고 이 세상을 보면서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요즘 뭐 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너레이션 Z 세대 또 M세대, MZ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도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그 휴대폰이나 타블렛 내지는 그 랩탑을 사용하는 거 이전에 뭐 이렇게 그걸 조율하려고 규제도 하고 막 했던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애들이 그걸로 수업을 하고 그걸로 숙제를 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공부만 열심히 하느냐,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 세대, 지금 이제 참여자분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이제 그 X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이비 부모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65년에서 한 79년 이제 아닌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 대체로 이런데 이 X세대 그 다음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 그래요. 그래서 대충 보면 80년대부터 한 2000년, 2010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 그러는데 그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그 Y세대, Z세대, 밀레니엄 안에 두 개를 이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80년부터 94년까지 이 세대를 아날로그에서 태어나서 디지털로 옮겨간 세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 클 때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들이 참 그 빠릿빠릿하지 않고 아주 그냥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헝그리 정신이 없다 너는. 속으로 이 말을 이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 애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이 아이들은 그 뭐라 그럴까 M 세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 뭐 SNS가 정보의 소스이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직접 검색해서 바로바로 답을 얻고 하는 게 몸에 밴 이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보면은 무슨 리뷰 올리고 리뷰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무슨 어디를 가든지 선택을 하든지 뭘 사든지 간에 거기에 굉장히 그야말로 몰빵을 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가서 사기보다는 또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자, 집을 사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다면 실제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세대는 그거 뭐 계획하기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냥 워라밸이나 중시하거나 일 조금 하고 좀 쉬고 내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챙길 거야 하는 그런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옳다, 옳다 할 수도 없고, 아니다, 아니다 할 수도 없는 현실인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세대가 다르고, Z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스마트폰, 이렇게 표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손에 들고 태어난 세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것이 없이, 이것은 그냥 DNA 하나의 몸에 딱 밴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는 정도로 조절해 줄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몸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뭐 팀월턴이나 맥도날드나 가서 같이 뭔가를 뭐라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도록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온라인에서 보내는 그 시간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하고 하는 것까지는 이미 그 세대가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친구를 직접 만나라 그런 친구 말고 뭐 게임에서 만나는 친구 말고 이렇게 하기는 이미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가족 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렇게 실제로 뭔가를 하는 거, 캠핑을 같이 가거나 자전거를 같이 타거나 하는 뭔가를 액티비티를 하면서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자꾸 체험하게 해주는 거, 같이 조금씩이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 그것을 좀 중점을 두면서 아이들하고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춘 대인관계든 내 생활이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냅두면 사실 그게 금방금방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하지만 몸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 폰을 많이 본다든지 타블렛에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뭐 구글링을 하고 하는 것 지식적으로는 좋아질지 몰라도 눈이 안 좋고 또 이 전자파가 이제 뇌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몸이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제한된 뭔가 해야 되는 그거 외의 시간에는 뭔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원하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그렇지 않다면 뭔가 육체적으로 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액티비티 관련한 것들을 좀 아이들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것을 밸런스 있게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봐도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그 20세기 중반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가 이제 그 큰 혁명적인 산업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전부 이제 예상을 하고 지금 벌써 거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 이제 그 이런 그 컴퓨터 뭐 AI 이런 것들이 이 산업에 들어와 오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Z세대 같은 경우에 우리 Z세대가 95년생에서 뭐 2000년, 2010년생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잡들은 어떤 것일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가장 뭔가 이 필요한 직업적인 기술이라고 추천된 것을 보면은 이런 창의성이나 정서지능이나 개방적인 태도, 전부 이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인성과 관련된 그 삶의 방식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라고 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레코멘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 10대에 아니면 이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어, 정서적으로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개방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개방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그런 능력 또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도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배워.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릴 때 외로웠고 내가 쉽게 우울해지고 어, 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때 사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양육하고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 탐구심을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갈지 우리가 또 배워서 우리 아이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가정에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학습의 기회로 삼고 서로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간다면 그것이 삶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가장 에센셜한 그런 기술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함께 연구해야 될, 부모로서 함께 연구해야 될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디 그 타임지에서 이제 M세대를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 그러기도 했어요. 이거 이제 이전에 2013년도에 나온 타임지의 일부인데 이제 보면 이제 뭐 나중에 참고로 이걸 한번 보시고
청소년들의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우울증이나 자해를 하는 친구들도 이제 심심찮게 있고, 자살 사고, 있는데, 자해는, 보통 보면 자해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걸 잊기 위해서 이 신체를 해하는, 뭐, 이렇게 칼로 긁거나 불로 지지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텐션 시크다. 그러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어, 깊이 들여다보면 그만큼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어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아이가 무엇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오픈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 자살 사고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말 죽고 싶어가 아니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아까 이제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학교 공부가 내 마음대로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어렵다든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거 내가 뭐 뭐 신체적으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고통이 무엇인지, 자살하고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너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하고 이제 그 물어보는 거. 그래서 성장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울증이 심해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어, 응급처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음, 특히 이제 청소년 우울증인 경우에, 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하는데, 많은 경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성인 우울증, 내담자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래 왔다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고, 알고 보면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양극성 장애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라고 하면 우울증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조증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조증 기간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어, 이 조증 기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울해지면 자기가 우울한 거를 알아요. 그래서 우울증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조증이 있는 양극성 장애인 경우에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인 경우에는 다 그냥 우울증하고는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우울해진다 하는 경우에 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진단이라고 한 어세스먼트를 좀 받아보기를 제가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 약물 아까 이제 마리아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어, 이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화의 창이 열려 있고, 정서적으로 커넥션이 돼 있는 친구들은 혹시나 호기심으로라도 마리화나나 무슨 약물을 어, 그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커넥션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커넥션이 없고, 지지 기반이 약한 경우에는 그런 약물을 하거나 마리화나를 피워서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 뇌의 리워드 시스템을 자극을 해서 어, 그 느낌을 어, 그 느낌이 굉장히 어트랙티브 해서 그거를 계속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발판이 되는 약물이 마리화나라 그래요. 마리화나를 피운 사람, 그리고 계속 피우면서 다른 그 코케인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스텝스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 쉬운데 이 부분에서도 워낙 여기 캐나다는 그런 부분에서 열려 있고 너무나 손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드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말씀, 네, 네, 그 혹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호기심으로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혹시 네, 그런 것들을 부모가 알게 됐을 때 네. 놀라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게 이끌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무조건 하지 마, 큰일 난다 이런 말보다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적당할까요? 어,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너가 어떤 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잘못한 거 음, 알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얘기하면서 눈빛만 봐도 엄마 말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네, 엄마는 10가지 말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딱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10가지를 다 듣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어,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죠. 관계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엄마가 그걸 알게 됐을 때 너가 이런 거 한 걸 알게 됐을 때 사실은 놀랬기는 한데 너는 너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게. 엄마, 이게, 그 얘기를 제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판단하는 눈빛, 그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네, 음, 계속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불안이 더 커져가지고, 불안이 더 커져서 불안을 내가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되면, 이 관계는 사실 대화를 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얘기할 주제 중에 하나가 부모의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 불안한 것 때문에 아이한테 쏟아놓고 한마디 할 거 열마디 하고 세마디 하고 이러면은 그 관계 자체, 이 링크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아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싹 없을 수는 없고 엄마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건 분명히 아니까 이제 그렇게 엄마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어, 너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신호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 생활, 특히 이제 학교 생활을 보면, 뭔가,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숙제를 안 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이전과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정서적인 변화, 이전하고는 다르게 화를 너무 자주 많이 낸다든지, 또는 너무 불안해한다든지, 또는 너무 피곤해하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에너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정서적인 변화, 또 행동적으로는 뭐 수면 습관이 막 바뀌어서 들쑥날쑥 한다든지 하는 것들 아니면 잠을 안 자고 밤을 새고 늦게까지 그런다든지 깨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하던 뭔가를 하지 않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뭐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를 가자 하면은 잘 가던 아이가 이제는 절대 안 간다고 한다든지, 외모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거나 너무 적게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뭐 과도한 지출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 그다음에 친구나 가족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변화가 있다, 그것도 크게 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쉐어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뭔가 나름의 레드 플렉 내지는 그 옐로 플렉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아이하고 어, 이제 대화를 어, 하시는 거 아니면 부모님이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다른 전문가들을 어, 커넥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좋고요. 음, 사례는 이제 아까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넘어가면은 되는데, 많은 경우에, 어, 이제 부모님들의 문제, 이제 부모 개인의 문제, 이제 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거나, 쉽게 우울해지시거나 불안이 너무 심하시거나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심할 경우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가 기댈 데가 없어진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기면 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시기이고 어, 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세팅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것을 어, 그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이 심하게 갈등 속에 있어. 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통제하려고 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본인의 문제를 나한테 막 쏟아붓는 그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너무 컨트롤하려고 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과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어, 이렇게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부모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또 생기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세팅하고 펼쳐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때의 그런 힘들었던 것들이 나름 그 마음의 병이 돼서 다시 그때 그 상태에서 성인이 돼서 해야 될 그 과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 이건 내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부부의 문제인지, 순수하게 우리 아이의 문제인지, 그래,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나 개인의 연약한 점이나 우리 부부의 문제가 아이한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말 필요한데, 음, 가장 큰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빠와 잘 지내는 거,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와 잘 지내는 거, 시고 아빠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인을 아이의 엄마를 사랑하고 아이의 엄마와 잘 지내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야 어, 아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 중에 제가 적어 놓은 것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믿지기 해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가장 큰, 뭔가 리소스를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느리고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부모님 보기에 답답하고 하는 부분,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세대가 달라서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부모님이 사실은 배워서 아이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그 눈으로 한번 보고 아이의 신발을 신고 그 발로 한번 걸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랑 같이 걷는
그런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그냥 스킵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